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 정동욱입니다. 그동안 제 강의도 없이 슬라이드와 읽을 거리 그리고 과제만 가지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어, 아마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어, 그 문제만 풀려고 그러고 아마 화가 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쨌든 뭐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제가 최대한 이제부터는 좀 친절하게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포퍼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사이비 과학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리고 그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마이클 루즈와 라우든의 서로 대립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마이클 루즈는 포퍼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이제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과학인과 사이비 과학을 구분하려고 한 반면에 라우드는 그런 식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특히 라우든의 경우에 어떤 식의 입장을 많이 가졌냐면 과학 역시도 과학에 등장하는 여러 가설들도 단독으로는 그렇게 쉽게 반증되지 않는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고집을 많이 피운다. 과학자들 역시 매우 독단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학의 현실, 실제 과학의 현실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반증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라우드는 얘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몽땅 과학이 아닌 것처럼 취급될 위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라우든의 얘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 토마스 쿤의 얘기에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이 바로 토마스 쿤인데요. 제가 뭐 입도 가리고 좀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자, 이분이 바로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과학의 어떤 과학자들의 독단성 그리고 과학의 어떤 모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었고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패러다임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시험받지 않는다는 거죠. 포퍼가 과학이라면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 가능해야 한다 그랬죠.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 시험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마스 쿤의 대표작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면은 과학의 역사가 과학의 진행 과정이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최초에는 패러다임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뭔가 길잡이도 없고 확립된 어떤 전제도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해가면서 이제 연구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패러다임이 하나 정립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뭔가 합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 의심 같은 것들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이 패러다임이 참이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한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가 거두은 어떤 성취에 기반해서 얘를 따라하면 뭔가 우리도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정립되고 나면 그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여러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푸는 그런 정상과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토마스 쿤에 따르면 과학의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정상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상과학 기간에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패러다임은 일종의 그 게임의 규칙으로서 전제가 되고 그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 정상과학을 일종의 퍼즐풀이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영속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과학을 해 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과학을 무너뜨리거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풀려야 할 것 같은 문제가 자꾸 안 풀리고 또는 그 문제가 자꾸만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변칙 사례라고 불렀는데요. 이 변칙 사례가 자꾸만 좀 지나고 나면 이게 풀리겠지 했는데 자꾸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토마스 쿤이 말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과학자들 본인이 위기감에 봉착해요. 뭔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러다 보면은 그럼 곧장 패러다임을 폐기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패러다임을 폐기하는 순간 과학 역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진 않아요. 그럼 위기 시에 과학자들은 뭘 하느냐? 과거에 항상 지켜왔던 규칙들이 있겠죠. 패러다임에 기초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꼭 지켜서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지켰던 규칙 중에서 일부만 조금 한번 위반해 볼까?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거죠. 또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좀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적인 풀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곧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풀이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존의 패러다임의 규칙을 일부 위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풀이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못 푸는 문제를 풀었다는 이유에서 자신을 자랑하지만 반면에 기존의 패러다임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칙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후보로서 그 새로운 풀이가 나타났지만 기존의 패러다임도 역시 어떤 강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파와 새로운 풀이를 지지하는 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혁명적인 국면인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게 이제 혁명이 되는 거죠. 승리한 혁명이 되는 거고 다시 과학의 역사는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상과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 정상과학의 기간이 과학의 가장 그 전형적인 기간이고 과학자들은 이 정상과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 혁명기 이건 약간 일탈에 가까워요. 그리고 따라서 그 일탈적인 기간은 매우 짧은 거죠. 그래서 과학의 대부분의 기간은 정상과학이고 그 중간에 간헐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토마스 쿤은 이 과학의 역사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오늘은 이 정상과학에 대해서만 깊이 살펴볼 거예요. 왜 이게 더 과학혁명의 구조니까 이름이 혁명이니까 혁명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토마스 쿤은 오히려 혁명보다도 정상과학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겁니다. 뭐냐? 과학의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학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뭘 봐야 돼요? 정상과학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혁명기에 나타난 어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과학을 묘사하려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극히 일탈적인 기간에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과학 전체를 특징 지으려고 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토마스 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포퍼의 반증주의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혁명기에나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과학 전체를 규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오히려 과학은 그것보다는 정상과학이 더 일반적인데 라고 하는 게 포퍼를 비판하는 쿤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워낙 워낙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이걸 꼭 정의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쿤이 의도한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쿤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란 이후 연구의 모범이나 귀감이 되는 과학적 성취인 거죠. 즉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범례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패러다임을 본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스타일이나 전통이 이제 굳어지는데 그게 바로 정상과학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패러다임이란 말이 있고 그 말이 쿤의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으로부터 유래한 건 맞지만 오늘날 워낙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너무 자유롭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차단하고 오늘 우리의 수업에서는 딱 정확히 이런 의미로 패러다임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패러다임이란 일종의 구체적인 과학적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따라하는 과정, 이걸 본받는 과정에서 모종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아주 유사한 말은 바로 모범 사례, 범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건데요. 패러다임이 쿤이 처음 만든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쿤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고 원래 어떤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원래부터가 이제 모범 사례 같은 거, 모델인 거죠. 또는 그 문법에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일종의 어형 변화표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걸 배우죠. 보통은 ed를 붙여가지고 그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만들지만 꼭 그렇진 않죠. 이게 워낙 좀 불규칙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울 거냐? 자, 규칙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일종의 예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룩의 과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뭘 하는 거죠? 앞에 배운 이걸 따라해서 ed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스터디는 y를 빼고서 그걸 i로 교체한 다음에 ed를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play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만들 때는 요거랑 비슷해 보이는 study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y를 i로 바꾼 다음에 ed를 붙여요. 또 like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걔는 그냥 d만 붙이면서 이제 해결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예제로 배우고 나면 우리는 hope라고 하는 새로운 동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아, hope는 like랑 뭔가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뒤에다 d만 붙이자. 자, 그럼 우리는 come, came, come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become은 앞에 come과 비슷하니까 얘를 똑같이 따라해보자는 거죠. became, become 이렇게 따라해보자는 거죠. begin, began, begun을 배웠다면 우리는 drink에 대해서도 뭔가 비슷하다. 이게 얼마나 비슷하다고 하는 말 자체는 매우 애매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애매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거를 유사한 어떤 점을 말하고자 한다면 뭔가 I가 중간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명확하진 않죠. 어쨌든 우리는 drink라고 하는 걸 할 때도 뭔가 얘랑 비슷하다라고 일단 규정하고 나면 얘를 따라할 수 있죠. 그래서 drink, drank, drunk 하는 거고요.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규칙을 통해서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규칙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규칙만 가지고 말을 배울 수는 없고 결국 우리는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걸 배운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과 비슷한 유형을 우리가 스스로 유추해서 따라하도록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일종의 패러다임인 거죠. 여기 이미 배운 이런 예제들이 패러다임이고요. 우리는 나머지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본받음으로써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쿠는 과학 역시도 그런 식으로 배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리학의 사례죠. 뭐 물리학을 모든 분이 다 배우진 않지만 이 정도는 이제 모두가 배우죠. 자, 우리는 과학을 뭘로 배우느냐? 흔히 착각하는 게 과학은 법칙을 통해서 배운다. 물리학은 법칙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칙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죠. 사실 법칙이래 봤자 몇 개 안 되죠. 물리학에 나오는 법칙. 그거 사실 쉽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법칙 외운다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사실은 처음에 그 어떤 정의가 나오고 힘이란 무엇인지 정의가 있고 힘에 대한 법칙이 나오죠. 그렇죠? 법칙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것만 봐서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례들이 제시가 됩니다. 어떤 사례부터? 매우 단순한 사례부터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가로 방향으로 미는 경우, 힘을 주어서 미는 경우,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미는 경우, 물체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물체가 빗면에 놓여 있는 경우, 빗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 특정한 각도로 힘을 주는 경우, 물체에 도르래가 매달려 있는 경우, 도르래가 그냥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단순한 사례부터 해서 차례로 예제를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리고 특히 보통 이런 예제들에서는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부터 시작하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일단 이런 예제들을 우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그거 아주 유사한 문제를 풀죠. 유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각 챕터마다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연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연습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각각의 문제가 앞에 내가 봤던 어떤 문제와 비슷한 건지를 파악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또는 연습 문제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상황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빗면에 물체가 두 개가 있는 경우 이건 앞에서 본 적이 없는데 하더라도
여기서 푼 거랑 여기서 푼 거를 결합해서 여기서 푼 방식과 여기서 푼 방식을 잘 결합하면 그 연습 문제를 풀 수 있겠거니 하면서 생각하면서 앞에 푼 방식을 따라 해야만 그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리학이 구성된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뭘로 배운다? 예제를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예제를 풀었을 때 그 성공한 방식을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푼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학습하듯이 실제 과학도 그렇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어떤 과학자가 아주 성공적인 문제풀이를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의 과학자들은 그걸 따라함으로써 아직 풀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과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패러다임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자, 이런 예제를 우리가 학습할 때 이 예제가 왜 맞는지 증거를 통해서 배우나요? 그러지 않죠. 이 예제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무조건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방식으로 왜 풀어야 되는지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교과서의 권위의 호소에서 권위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믿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종의 어떤 그 규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모종의 규칙을 배우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상도 그런 이미지도 우리는 동시에 함께 받는 겁니다. 과학이란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이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모종의 암묵적인 지식을 이 예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동일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동일한 사고방식인 패러다임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패러다임이 없을 경우에 당연시할 수 있는 공유된 믿음이 아무것도 없었던 까닭에 모든 물리광학의 저자는 저마다 기초부터 새롭게 그의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것으로 느꼈다. 자, 여기 물리광학 아주 과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당연시할 수 있었던 공유된 믿음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그때 특정한 분야의 저자는 기초부터 새롭게 그의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로부터 나온 책 속의 대화는 통상적으로 자연을 향한 것 못지않게 다른 학파의 학자들에게 향했다. 자, 패러다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학파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 학파가 난립해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요.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확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주장들을 일단 다 하나씩 깨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의 주장을 겨우겨우 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 없는 상황의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수용되면 매우 전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전문 분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 패러다임적인 성공의 기초에서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자라는 거죠. 뭔가 합의된 어떤 기초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화된 학회가 결성되고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 보고서가 오히려 더 단순화되고 전문화됩니다. 짧아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과거에는 자신의 주장을 한번 확립하려면 남들의 주장을 하나씩 다 격파하고서 기초부터 하나씩 겨우 토대를 쌓아 나가야지 자신의 주장을 겨우겨우 확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써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패러다임이 수용됐으니까
기본적인 이름들은,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은 다 합의가 되어 있죠. 그건 뭘로 배워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거기에 다 합의된 내용은 다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바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논문으로 자신의 연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뭐와 뭐 사이에?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패러다임이 정립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 분야의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아마추어인 거죠. 자, 그런데 패러다임이 정립되고 나면 그 패러다임을 제대로 훈련한 사람들, 그 훈련이란 바로 뭘 통해서? 바로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과서를 훈련하면서 이 교과서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이 교과서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만 바로 그 분야의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추어로 남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분야의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마추어들이 보기에 전문가들의 연구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과학은 점점 전문화되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과학이 탄생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쿤이 말하기에 꼭 패러다임이 수용되어야만 과학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전에도 과학은 있다. 그 이전에도 과학은 과학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현대사회에서 과학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뭐냐? 그 애들은 바로 이런 전문화된 형태의 과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과학은 바로 정확히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바로 이런 전문화되고 또는 성숙한 형태의 과학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의 특징을 묻는다면 쿤에게 과학의 특징을 묻는다면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수용에 의해서 전문화된 형태의 그런 과학의 모습에서 과학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바로 정상과학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정상과학이란 뭐냐? 특정한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쿤에 따르면 과학의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는 연구 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만 말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연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뉴턴 역학을 살펴보죠. 뉴턴 역학이란 뉴턴이 하는 연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뉴턴 역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상과학은 뉴턴의 연구에 기반해서 뉴턴 무슨 책을 썼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워낙 성공적이었거든요. 그 성공에 기반해서 그 후대 학자들이 이걸 따라해서 한 연구들을 이제 뉴턴 역학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느냐? 자, 프린키피아를 보면은 물체들을 어떤 질량을 가진 아주 작은 점들의 집합으로 물체를 다뤄요. 그리고 물체들의 운동은 세 가지 법칙을 만족하고 게다가 거기에 물체들 사이에 서로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중력이 서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가정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미적분을 사용했고요. 자, 이게 프린키피아에서 또는 뉴턴이 앞으로 과학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이런 특징을 제시하고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규범을 제시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거나 지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진자의 운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조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방식을 동원했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했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풀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풀렸어. 문제들이 풀렸어요.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프린키피아를 읽고서 감명받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뉴턴 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뉴턴이 풀 때 여러 가지 과정들까지도 함께 같이 암묵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중력의 원인.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일단 그냥 물체들은 서로 잡아당긴다고 가정하자. 그게 바로 보편 중력의 법칙이죠. 만율력의 법칙이죠. 물체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단 그냥 걔네들이 서로 잡아당긴다고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그 멀리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그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해 버린 거예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죠. 이상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어떻게 달을 잡아당길 수가 있죠?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길 수가 있죠? 그 둘 사이에 무슨 고무줄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멀리 떨어진 물체들 사이에서 힘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원인에 대한 탐구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고 후대 학자들도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래서 사실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바로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중력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중력이 먼 거리에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제 취급돼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뉴턴 역학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주기율표인데요. 자, 주기율표란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수소의 기호죠. 여기 리튬이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쭉 있네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쭉, 그다음 쭉 써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원소 기호 옆에는 숫자가 써 있네요. 이 숫자가 뭐냐? 바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는 처음 이 주기율표를 처음 그릴 때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원자량의 순서에 따라서 원자량이 가벼운 것부터 해서 점점 무거운 것 순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줄을 세운 거죠. 근데 그 줄을 세우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주기적으로 뭔가 특징이 반복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베릴륨과 마그네슘이 특징이 비슷하고 걔는 또 아연과 특징이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질소는 신기하게도 뭔가 인이라고 하는 원소랑 특징이 비슷하고 또 비소라고 하는 원소랑도 특징이 비슷해요. 이 플로르는 염소랑 비슷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량의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웠을 뿐인데 그게 뭔가 그 주기적으로 같은 특징을 갖춘 원소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어떤 애들이냐면 되게 물은 금속이에요. 아주 반응성도 높고 아주 물러요. 그런 금속입니다. 그럼 플로르, 염소 이런 애들 어떠냐? 얘네들은
얘네들 반응성이 더 높은 그런 기체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특징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되는 걸 깨닫죠. 그게 바로 주기율표의 이제 시작이었던 겁니다. 1869년에 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였던 거고요.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좀 비어있네요. 보시면 가만 보면 여기 물음표가 있네요. 여기 또 물음표가 있죠? 자, 이건 뭘까요? 주기율표의 어떤 그 규칙에 따르면 베릴륨, 마그네슘, 아연 이렇게 쭉 같은 특징을 가진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자리에도 그런 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붕소, 알루미늄과 같은 특징을 가지지만 아연보다는 원자량이 높고 비소보다는 원자량이 작은 그런 원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음표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멘델레프의 그 주기율이라고 하는 규칙이 완벽하게 성립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정적인 사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일종의 반증? 비슷한 사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따라서 주기율이라고 하는 규칙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비판적인 근거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멘델레이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빈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그 안내판으로 생각한 거죠. 오히려 멘델레이프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거꾸로 내게 맞으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그 규칙에 부합하는 무언가가 앞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일종의 예측으로서 생각한 거죠. 정말로 그런 게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자, 여기 보시면 탄소, 규소, 실리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무언가가 나타나야 할 거라고 원자량 한 70쯤 되는 애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그런 애가 나타납니다. 바로 게르마늄이었던 거죠. 뭐 살짝 예측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아까 70이라고 생각했는데 72.6 정도로 발견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또 다른 측면도 살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수소, 리튬, 곧장 리튬으로 떠버렸네요. 그 사이 뭐 없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수소와 리튬 사이에 헬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자량 4짜리. 걔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플루르와 나트륨 사이에도 뭐가 또 하나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사라져 있네요. 없네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아르곤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원소는 원자량이 40이었어요. 계산해봤더니 측정을 해봤더니 40이었어요. 원자량 40짜리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라고 누가 발표했을 때 멘델레이프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멘델레이프는 아르곤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맞죠? 자신의 주기율표상에는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칼슘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원소가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눈가리개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앞서서 새로운 예측을 하는 그런 안내자로서 패러다임이 기능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눈가리개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누군가 주장할 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눈가리개 역할을 패러다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멘델레프는 원자량 40짜리 새로운 원소가 있을 리 없으니까, 그럼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걔는 아마 새로운 원자가 아니라, 새로운 원소가 아니라 어쩌면 분자일 것이다. 아마 여기 예를 들면 뭐 질소가 3개 붙으면 뭐 N3가 되겠죠. N3. 그러면 한 분자량이 한 42가 되죠. 그러니까 막 걔를 착각한 거 아니겠냐?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결국 해결되느냐? 나중에 결국에 이 아르곤뿐만 아니라 네온이라든가 아니면 헬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그 줄이 있죠. 사실 그 줄에 해당하는 애들이 싹 생기면서 이제 해결되는 거죠. 아르곤이 여기 들어가고 뭐 네온이나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죠? 네온이나 뭐 크립톤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비활성 기체 줄에서 쭉 발견되면서 걔네들을 새로 발견된 애들을 쭉 모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줄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새로운 해결책이 만들어지자 드디어 해결이 됐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아르곤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 원래 패러다임에서는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걔가 새로운 원자라고 인식될 수 없었어요. 멘델레예프에게는. 그럼 어떻게 겨우 들어가느냐? 이 패러다임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죠. 패러다임을 고칠 때는 그 아르곤과 함께 들어올 애들이 이제 함께 같이 순차적으로 발견되면서 걔네들을 넣을 줄을 하나 통째로 만들므로써 아르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눈가리개로서의 패러다임인 거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함부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르곤을 그냥 집어넣는 건 좋은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냥 한 줄을 통째로 만들어서 그 새로운 줄에다가 넣어야만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멘델레예프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아르곤은 새로운 원소로 인식될 수가 없었어요. 자, 쿠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상과학을 퍼즐풀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퍼즐풀이가 도대체 뭐냐? 퍼즐이란 정상과학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예요. 퍼즐이란 패러다임에 의해 제공된 해답과 규칙이 있는 문제입니다. 또는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문제인 거죠. 마치 어떤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보면 맨 뒤에 답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과학 연구가 성립할 수 없죠. 하지만 정답지가 뒤에 있진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패러다임을 공부하다 보면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기대되고 그리고 풀린 다음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까지도 뭔가 기대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좀만 하면 풀리겠는데? 그리고 풀린다면 이런 방식으로 풀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상과학자의 능력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만약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A라는 과학자는 X라고 답을 내고 B라는 과학자는 Y라고 답을 내고 C라는 과학자는 Z라고 답을 냈어요. 누가 잘한 거죠? 누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죠. 다 답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답을 누가 딱 제안했을 때 답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누가 답을 맞췄는지 알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마치 수능 문제를 내는데 답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 문제 낸 사람 난리 나죠.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완벽하게 정답지가 있진 않지만 마치 정답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해답이 있을 걸로 기대되고 그 해답이 어떤 형태일 거라고까지도 기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누가 빨리 푸느냐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럼 뭐가 퍼즐이 아니냐? 자, 이 퍼즐이라는 비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퍼즐 여기 직소 퍼즐 보시면은 퍼즐을 풀는 규칙이 있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겹쳐져도 안 돼요. 그리고 퍼즐 조각들을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바로 퍼즐 풀이의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해답은 어디 있어요? 퍼즐 상자에 그려져 있죠? 퍼즐 상자랑 똑같이 맞춰야지만 정답인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도 그런 식의 문제들만 주로 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시험을 받는 건 도대체 누구냐? 퍼즐의 규칙이 아니라 퍼즐 풀이 선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퍼즐 풀이를 통해서 누가 퍼즐을 잘 풀면 걔는 퍼즐을 아주 잘 푸는 좋은 선수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요. 퍼즐을 못 풀면 퍼즐 풀이의 규칙이 뭔가 이상한가 보다 라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퍼즐을 못 풀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 푸는구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과학 시기의 그 상황이라는 거죠. 자,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렇다고 곧장 패러다임을 의심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못 풀었을 뿐이지 패러다임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패러다임이 뭔가 문제를 못 푸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문제풀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곧장 패러다임이 비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국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상과학의 성격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패러다임은 엄청난 과학적 성공인 동시에 불완전한 성공이에요. 자, 애초에 사람들이 왜 패러다임을 수용했느냐? 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거기에 그걸 따라하려는 열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패러다임이 모든 문제를 다 푼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푼 것도 아니고요. 항상 구멍이 있어요. 바로 그 구멍을 채워나가는 게 누구예요? 정상 과학자들인 거죠. 만약에 패러다임이 모든 문제 다 풀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할 게 없잖아요. 맞죠? 자, 마치 이거랑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패러다임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뉴턴 역학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뉴턴이 어떤 행성들의 문제를 풀었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정상과학자들은 바로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푸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는 이 뉴턴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풀릴 법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풀이는 그와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멘델레이프도 마찬가지죠. 멘델레이프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멘델레이프의 그 주기율표도 에 따르면은 적법한 문제가 있죠. 아, 여기 빈 부분들을 찾아내보자.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는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게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문제 주기율표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막 우겨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적절한 문제풀이가 아닌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은 되게 규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리고 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자, 바로 이것 때문에 패러다임이 왜 이렇게 성공적인지도, 정상과학이 왜 그렇게 성공적인지도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패러다임은 풀릴 만한 문제만 푸는 거예요. 패러다임에 비춰봤을 때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그런 거는 풀지 않아요. 그런 거는 탁상 공론이라거나, 그거는 뭐 과학이 아니라 마치 철학적인 문제처럼 간주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왜 풉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상과학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키고 명료화해 나가는 거죠.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을 곧장 폐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과거에 좀 모호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명료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상과학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정상과학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기약을 현실화하는 마무리 작업이다라고까지도 얘기됩니다. 일종의 마감 작업. 마치 패러다임을 처음 제시하는 건 일종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 선거 때 공약을 제시하는 거죠. 저를 따르십시오.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뽑아주고 나면 여러분이 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공약을 제시했고, 정상과학자들 그 패러다임을 뽑았다면 결국 정상과학자들은 그 약속을 현실화하는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매우 좀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활동이 매우 사소한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이시면 쿠는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요. 정상과학이란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미리 짜여진 상당히 고정된 상자 속으로 자연을 밀어넣는 시도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있죠. 바로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상자예요. 거기에 우리는 세상을 다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자연을.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자르고 깎고 해서 우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과학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바로 이런 식의 일 때문에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은 자연을 왜곡하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일단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거기에 기초해서만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일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과연 이런 건 좋은 일일까요? 아까 실제로 그랬죠. 멘델레예프의 그 주기율표 사례를 보시면은 아르곤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라고 보기 어렵게 만들었었죠. 바로 그러한 일종의 부정적인 역할을 패러다임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는 이런 말을 통해서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을 비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쿠는 정상과학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보시죠. 상당히 난해한 문제의 작은 영역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패러다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상세히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패러다임이 없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패러다임이 없었다면, 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여러 학파가 난립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에 합의가 없어요. 그럼 서로 계속 싸움만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만 가지고 서로 계속 싸워요. 자, 이 우물을 조금 파다가 이게 아닌가벼. 네 우물을 가봤자 안 되네. 파봤자 안 되네. 저 우물 내 우물을 좀 파봐. 안 돼? 거기도 안 나오네. 물이 안 나오잖아. 서로 이러면서 서로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정상과학을 하게 되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한 우물을 계속 파는 전략처럼 그거를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과학의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이게 바로 정상과학이 가진 장점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합의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싸움을 걸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나머지를 연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아주 전문적인 연구들이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정상과학이 아니었더라면 현대 과학의 성취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성취들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쿤이 얘기하는 정상과학의 매우 중요한 이제 장점인 거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선 꼭 이러한 정상과학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한번 그 천왕성 궤도 그 제가 과제에 있었죠. 퀴즈에 있었는데 그때 그 사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왕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요. 자, 근데 얘의 그 관측된 궤도가 뭐랑 달랐어요? 뉴턴 역학의 기초에서 계산된 예측된 결과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예측과 실제 관측 결과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 이론의 예측과 관찰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뉴턴 역학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뉴턴 역학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이 문제를 발레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쿤은 그런 식으로 과학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엔 문제가 널려 있어요.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뭔가 그 패러다임이 예측하는 것과 실제 관측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 과학자들은 뭘 하는 거냐? 바로 그 문제를 퍼즐로 간주해서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어떻게든 기발한 어떤 중간에 그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정상과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거고, 그게 많은 경우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렸죠? 천왕성 바깥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우리가 실제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성이 하나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함으로써 문제가 풀렸고,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해왕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과학자, 정상과학자들이 사고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장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오히려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해법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해결될까요? 만약에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도그마에 빠지죠. 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패러다임을 종교처럼, 종교의 교리처럼 신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든 자신의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할 수 있나요? 과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런 상태는 사소한 의미에서는
뭐 해왕성도 발견하고 하면서 좋은 발전이 일어나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발전도 일어나지 않는 항상 그 고정된 패러다임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런 참담한 상태가 되겠죠. 도그마에 빠진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포퍼는 이런 식의 정상과학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포퍼는 이렇게 말하죠. 쿤이 이야기하는 정상과학자는 독단적인 정신으로 세뇌교육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태도는 과학뿐 아니라 우리 문명 자체에 위협이 된다. 라고 아주 걱정을 하죠. 결국 네가 말하는 정상과학자들은 그냥 패러다임을 무조건 믿는 그런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 아니냐. 세뇌받은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쿤은 이런 식으로 답하죠. 포퍼의 말과는 정반대로 과학은 비판적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 과학의 역사를 세밀하게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 포퍼의 말이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과학의 역사, 과학의 발전은 오히려 무언가를 그 확실한 근거 없이 믿고 따름으로써 비판적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과학이 전문화된 과학으로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었더라면 현대과학은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현대과학은 나타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근데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거죠. 만약 네 말이 쿤의 말이 맞다고 해보자. 하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집하기로 마음먹은 경우라면 패러다임은 도대체 어떻게 교체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쿤의 정상과학은 심각한 도그마에 빠지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쿤은 그걸 좀 사소한 문제로 취급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패러다임을 갈아치우게 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패러다임의 기초에 정상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이 전복될 거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패러다임에 기초한 연구가 오히려 패러다임을 전복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히려 그 틀림없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쿤이 생각하는 모델이 이렇습니다. 자, 패러다임 수용에 따라서 정상과학이 일어나죠. 그럼 정상과학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찰과 이론 사이에 엄청난 정확한 일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론적 예측도 실험 장치의 정확성도 함께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뭐 실험 기기도 그렇고 이론적인 예측도 그렇고 0.00000 하면서 소수점 몇 초짜리까지 막 엄청난 정밀한 예측들을 하게 되고 둘 사이의 일치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패러다임이 발전하고 명료해짐에 따라서 과거에는 사소한 문제로 취급했을 그런 문제가 중대한 변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관찰로 이론도 엄청난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어때요? 관찰도 이론도 허용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한 5cm의 차이가 사소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하면 그 차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죠. 초기에는. 근데 점점 이게 발전함에 따라 5cm라고 하는 어떤 오차라고 하는 게 중대한 변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중대한 변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건 뭐 덕분이에요? 정상과학의 발전 덕분인 거죠. 정상과학의 발전 덕분에
과거에는 아주 사소하게 취급될 수 있었던 것도 중대한 변칙으로 인식될 수 있고, 바로 그 변칙 덕분에 변칙이 쌓이면 그게 위기를 만들어내고 패러다임의 제약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쿤의 얘기는 뭐겠어요? 정상과학을 열심히 하기만 해도 새로운 대안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계속 고집하는 상태, 영구적인 어떤 고집 상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쿤의 얘기였고요. 쿤의 얘기를 요약하면 과학의 대부분의 기관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상과학이고, 또한 그런 정상과학이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다. 과학의 발전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쿤의 얘기죠. 과연 이 얘기가 과연 정당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다음 주에 파이어 아벤트의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